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우리 이강희 전 도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이현주 시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2018년도 이제 벌써 끝나고, 벌써 2019년이 되고, 뭐, 대지해가 됐는데, 어떻게 새해에는 즐거운 계획 있으십니까? 근데 이 방송이 다음 주에도 하는 거죠? 네, 1월 1일, 아니, 12월 31일도 하죠, 예, 오늘. 예. 그러면 그날 새해 인사를 아, 좀 해야 될 것 그러실래요? 같아요. 제가 반가운 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뭐요?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한번 왜 보실래요? 저는 안 보내주시죠? 그래, 한번 보세요. 그거 자랑하려고 아, 지금. 이거 참. 오! 잠깐만요. 네네네네. 네, 이겁니다. 야, 당신 없이 어찌 내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이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참.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3일 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 행복합니다. 호응하며 나누는 새해이길 바랍니다.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해서 야, 좋네요. 네. 참, 부럽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 처음 받아서 봤어. 근데 이게 아, 전 직장으로 가가지고 아직 실물은 배달을 못 받고 이제 사진 이제 먼저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햇수로 3년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열심히 선거도 하셨죠? 아, 그럼요. 그 최선을 다했죠. 무게차 타고 시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예, 우리 청주 시민들이시라면 제가 마이크 잡고 네. 예,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보니까. 좀 약간 좀 아. 이렇게 살이 안 쪄가지고 제가 봐도 좀 괜찮더라고. 청년 같더라고. 아니, 제가 옛날에 보니까 대학교 때, 그때 그 하시는 거랑 모습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야, 옛날에 이게 대학 이거 20몇 년 전 모습을 다시 본다? 이런 생각이 30년 전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낮췄는데. 예, 87년도가 30 몇 년 됐으니까. 아, 세상이 빨리 가는군요. 네, 네. 아, 이거 참, 저는 네. 우리 안태희 기자님이 당시에도 학보사 기자님이셔서 예, 맞아요. 취재하셨잖아요. 네. 야, 저 학생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 몇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뭔 나쁜 짓을 못해요. 아니, 뭐 나쁜 짓 해도 이해해 줄게요. 우리 30년 직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면 이제 3년 차를 맞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평가도 많은데요. 평가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지지자였으니 네. 지지자 측면에서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삐딱하게 질문할 테니까 네, 네, 네. 그거를 계속 한번 하시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보니까 요새 그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그 제일 문제인 것 방식이 같아요. 조금 네, 네, 네. 좀 뭐랄까요? 네. 답답하다고 할까? 우리 안태희 기자님을 공보나 이런 쪽으로 좀 영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요. 송재봉 행정관이 가 계시니까 아니, 자기가 잘 거기는 뭐 아시겠죠. 행정관인데. 자치 뭐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분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데드 크로스 뭐 긍정이 내려와서 부정 지표가 올라가서 네. 부정 지표가 긍정 지표보다 높아져서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3년차, 햇수로 3년차가 넘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2년 넘기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설사됐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가장 높죠.
이게 부정이 높아졌어도 예, 긍정이 예. 높다.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달에 한 63%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가 네. 이게 한 두 달 만에 45%로 한 20%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지난주 갤럽에서 45% 그리고 45% 긍정 평가가 평가가. 부정 평가가 46%로 1% 차이로 드디어 역전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고 해서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45%조차도 지난 역대 정권의 3년차 들어오면서 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숫자.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뭐 그전 정부도 예, 그렇습니다. 쭉 네. 내려왔겠지만 네, 그 네, 데드크로스 시점과 지금까지 따져봤을 때는 네네. 상대적으로 높은 거다. 예, 그럼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정이 높았다 이게 아니라 다른 정권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예, 높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해 네. 높다.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는 왜 안 나오고 데드크로스만 자꾸 지금 나오는 이제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가 아까 이제 공보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청와대의 그 공보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하고 공보가 쌍도마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이 저는 이제 사실은 기시감이 들거든요. 노무현 누구? 대통령 예. 때하고 너무 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하는 행동이 대응이? 아니라 언론의 그 지형이 아. 굉장히 같습니다. 당시에 나라 망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조중동을 위주로 한 거의 모든 언론의 맹공. 경제 망쳤다. 경제 망한 대통령이다. 나라 경제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서 사실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뭐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니까 노무현 때 경제 수치가 너무 좋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지난 10년 동안 더 높아지긴커녕 계속 더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겨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대 가장 많은 수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OECD에서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투자하라, 대한민국의 지표가 가장 좋다,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노무현 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데 임기 초반에는 이거를 지지자들이 몰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아줬었어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이재명 건 뭐 이러면서 내부 분열, 이게 늘 내부 분열이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죠? 네, 이거를 막아내지 저는 진보가 분열했다기보다도 뭔가 좀 다른 요소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위기는 위기인데 외부에서 오는 위기와 내부에서 오는 동시적인 위기.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저 같은 기시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네네. 외부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 사실 중심의 보도나 여론이 아니고 자꾸 네네, 공격을 하는 게 강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다지 네네, 신통치 그렇습니다. 않고 네, 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권 때랑 가는 이 스타일이 비슷하지 예, 않겠냐 해서 예. 지지자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때는 아주 20%대로 폭락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비가 많이 오면 노무현 탓, 뭐 하면 다 노무현 탓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네, 근데 경찰관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다 노무현 탓이었어요. 근데 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번에 그 가스 문제로 청소년들이 뭐 사망한 사건, 또 어디 뭐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사건 등등등이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정근대성이 폭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조차도 현 정부로 막 이렇게 타겟이 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말씀 책임을 잘하셨는데 져야죠. 책임보다 그러면 이제 만나자고 만나주고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네, 뭐 이래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네, 적폐를 그렇습니다. 척결하고 새로운 네. 미래를 만들어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행보는 더딘 거예요? 아니면 네.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 내부에 지지했었던 적폐청산을 모토로 내걸었었던 촛불의 힘은 여전히 강력한 적폐청산을 요구를 하는데 네, 사법개혁이나 뭐 등등등 보면은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그게 너무 빠르다.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에 늘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소위 그 중간,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중간에 위치한 포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민노총 정부라고 그러면서 공격당하고 한쪽으로는 민노총은 사실은 등 돌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혁신 드라이브가 적폐청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하고 청와대나 정부가 할 일, 여당이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길은 가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지 돌아가는지 네. 이런 것들 또한 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거고 물론 이제 상대방 쪽 뭐 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측에서 공격하는 거는 뭐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공격하겠으나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경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출범서부터 경제가 그 전부터 안 좋았지만 그 뭐 자영업자, 청년 실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뭡니까 연말 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안 좋은 성과만 났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실험이자 아니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안 좋은 거. 네. 사실은 바깥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되게 잘 살거든요. 네.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발밑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가면. 왜 그러냐면 OECD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나 이런 게 11위 정도니까 우리 앞이 몇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빈부격차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은 국가인데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진보 태제든 보수 태제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 길로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었던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들의 일부를 포기시키고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 그 경제국정원리 새로 된 분의 정책을 보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언론이 해석을 또 재밌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 경제 그러니까 같이 형평성 있는 뭐 이런 것보다 이제 경제부터 살리자라고 정부의 그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로마 시대에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 가면서 자기는 끝까지 황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정책은 황제로 가서 결국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심은 계속 말로는 시키면서 사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좋은데 지금까지 민주정부들은 말로만 약간 말로만 좀 해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은 아니고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않는. 저는 경제정책은 특히나 이게 느낌의 문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다 달라요. 예컨대 이번에 유치원법 통과 문제로 막 설왕설래하면서 유치원들이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또 일부 업종에서는 위기감을 느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은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조차도 그 위기감을 같이 막 증폭을 시켜 자기는 사실은 좋아졌으면서 이런 게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문제가 어떤 이제 정책을 피기가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지표로는 가장 그 어려운 지점에 있었던 사후 분위기에 있었던 소득 분위상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득 주도의 그 성과가 지표상으로 빨리는 아니어도 쭉쭉쭉 그러니까 밑바탕을 이루면서 경제를 굳건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혁신 성장의 부분들이 아직 미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새로운 경제
감당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께서 이 혁신 경제를 좀 하겠다고 하는 말이 저쪽에서 보기엔 니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만한 소지는 다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이 지금 이 그 경제 구조를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임기 초반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해서는 뭐 자임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혁신성장도 지금 뭐 카카오 뭐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카풀 서비스 네, 네, 또 블록체인 관련된 네, 거 그렇습니다. 뭐 이런 4차 것에 산업혁명 대해서 관련. 지금 뭐 논란이 있는데 뭐 어디는 묶고 어디는 풀어주는지 약간 그 해결책이 상당히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정책 얘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 그럼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정치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또 그렇습니다. 사람 네,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뭐 개각하고 청와대 개편하고 네. 때 되면 다 하지 않습니까? 네. 2019년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람 얘기를 해야죠. 노영민 주중대사가 네.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컴백을 하느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새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 개편. 이제 지금 정계 개편을 한번 해서 내각 분위기를 좀 일신해야 되는 제2기 내각을 꾸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 논리 때문에 밀려서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양쪽이 그러니까 늘 생각인 그건데요. 우리 민주정부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지지자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보면 늘 그러니까 집토끼는 냅두고 막 외부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집토끼도 다 나가버리는 형국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수 정부는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자기들의 그 지지 세력들은 굳건히 하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거를 엷게 하다가 중도층을 잃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노영민 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 네. 그분이 뭐 비서실장에 와서 어떤 내가 전체적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신뢰감을 준 사람들 중심으로 인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근데 이제 뭐 인선은 굉장히 많은 폭을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 핵심들은 자기하고 좀 맞는 사람들로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정입니다만 뭐 그분의 컴백 여부와 또 상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민주정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권 뭐 이해찬 대표가 뭐 10년을 더 한다고 했다나 뭐 이렇게 하려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막 연동이 되어 있어서 머리는 아픕니다만 그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요구는 어떻게 더 발현될 것 같습니까? 또 강해질까요? 아니면 또 지금처럼 갈까요?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일단 이제 제 바람은 네. 화끈하게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도달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내용적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민주당은 사실은 내부 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원 조사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에. 그래요?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도부만 아는 거죠. 그 조사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예컨대 지역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잘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잘했는지, 내부 평가? 예, 내부 평가를 당원들에게 직접 묻는. 당원들에게. 제가 당원하면서 처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당원이 다 저 지역위원장하고 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라. 다 전체 당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당원으로 네, 그 지역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가 하는데 그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으로 하기 때문에 뭐 대의원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만 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이런 이제 정계 개편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년에 확 드러날까요? 내년에 잠복을 하다가 2020년에 드러날까요? 2020년에 드러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내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해야 네. 다음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내년 상반기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넘어가야 네, 됩니까? 하반기 넘어가야죠. 아, 여름 지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 보면은 그 내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죠. 이제 며칠 후면 네, 내년인데 네. 한 6월, 7월 달까지 들어온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조직적인 작업들이 우선시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시 조직 정비가 좀 내년 초반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장관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일단 나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각이나 전체적으로는 출마하실 분들은 다시 청와대나 뭐 내각에서 다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된 걸 가지고 하반기에 준비가 돼서 이제 다음 총선 준비가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정부 얘기만 했는데 우리는 또 그 지역에 사니까 지역 얘기도 좀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뭐 민주당 네, 겁납니다. 뭔 얘기예요? 아니 민주당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 뭐 자치단체장이 많잖아요. 뭐 특히 지방의원들 재량사피 뭐 뻔뻔하게 네. 자기 아파트에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뭐 촛불혁명에 이게 힘이냐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촛불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촛불 이전의 그 시민의식과 촛불 이후의 시민의식이 달라져서 실제로 소규모 주민사업비도 그 이제 의원들하고 만나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정당하게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보면 동네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 하기도 해요. 주민참여 예산제처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 눈높이는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나눠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을 거를 왜 의원이 끼워서 예, 하느냐 이거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요만한 특권조차도 내려놓으라. 아. 이게 제가 이제 배지를 띄워놓고서 밖에서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하. 네. 문제는 특권이야. 이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특권이야. 특권 내려놔.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아직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되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그 자화자찬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거든요. 바빠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왜 근데 왜 그러냐면 여론을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처음 6개월간. 아. 이제 의회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따가운 냉소와 그 따가운 그 언어들, 질책들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신기일전을 내년 초에 좀 하겠죠. 그런 것 속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방 얘기는 그만 지방자치 지방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4명 4명 아닙니까? 네. 네, 그 중에서 청주가 4명, 외곽이 네. 4명인데 외곽에는 제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네. 청주시는 4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근데 네 분 중에서 한 분 초선은 아니죠. 엄밀하게 재선이죠. 도종환 장관은. 네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은 4선 이상 이제 5선에 도전을 하는 분들이에요. 3분 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관심 초점이죠. 아니 충북에서. 조정환 의원님, 오재세 의원님, 변재열 의원님, 또 정호택. 제천에 저 자유한국당까지. 예, 네, 예. 네. 아니, 거기다 그 4선씩이고 네. 5선에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 5선을 용납을 할 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5선 정도가 되면 국회의장을 노린다든가 뭐 실제로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죠. 정호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표를 노리는 네, 거 네, 네. 대망을 예. 늘 이제 꿈꾸는 사람인데 네. 민주당에서 보면 변재열 의원이나 오재세 의원은 그 대망보다는 오재세 의원은 도지사를 노렸잖아요. 네. 그 변재열 의원은 뭘 노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데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 5선 뭐 하여튼 뭐 어떤 그 사람의 이게 딱 보면 거의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분명한 상태인데 일부러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그거 뭐 네, 세대교체, 맞습니다. 시대교체 네. 물어보면 또 네. 공격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거는 당원이나 아마 그 여론이나 국민들이 분명히 판단할 문제이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 또 그와 상관없이도 아마 분명히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몇 점 주실 수 있고 앞으로는 몇 점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그 김대중 정부, 네. 노무현 정부를 본 입장에서 보면 한 75점 정도는 전 주고 싶어요. 75점. 네, 네. 좀 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지금 좀 그 현재적으로 잘하고 있다. 앞으로 몇 점까지 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는 95점에서 80점 밑으로 안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대응하는 거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나라면 저렇게 대응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남북 관계가 저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가기 이제 며칠 안 남았지 네. 않습니까? 올해 가기 전에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30일, 31일 날 이 그 답방을 하지 않을까? 아니 뭐 매체에서 까먹은 점수 뭐 외교에서 근데 복구하겠다 그런 아니 건가?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되는 순간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네. 점수 측면에서 볼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도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경제를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지금은 2% 3%가 안 되는 경제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북한과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4%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건 조선일보에서도 발표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75점 상당히 후하게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점수를 문재인 정부가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네. 점수를 너무 잘 주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지금 적당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희 전 의원님과 문재인 정부의 그 평가, 내년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테이는 160만 명 이야기, 160만 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테이의 기자 강태희입니다. 테이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테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테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